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대신 만나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의 기사, 아티클, 그리고 판례, 관련 소식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변호사님 중에 손꼽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년여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한번 뵙자고 했고, 그 뒤로 이렇게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바로 김상훈 변호사님입니다. 이 한국 상속, 증여 관련해서 정말 에너제틱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오늘 좀 여러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이 갖는 한국 재산, 한국 어떤 증여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쭤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상훈 변호사고요. 저는 주로 이제 상속, 증여, 신탁,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가족 재산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을 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과 관련된 그런 한국 내 재산 문제, 한국 내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슈 이런 것들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에 자녀가 있건 재산이 있건 이런저런 이 크로스 보더죠. 여기서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유익은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나누어 보면 한국에 계시는 분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분, 증여 상속이 대상이 되는 자산이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상속을 해주는 입장 1세대가 될 것이고 내가 아니면 받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컨비네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따져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어떤 미국의 어떤 정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컨셉이 한국의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특정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지 못하게 하는, 이건 자식일 수도 있고 기부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이 원래대로라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었을 그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확보를 해주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사망 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을 해야 하고,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말로 딱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시는 분의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유언에 대한 제한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은 무조건 전 재산을 마음대로 줘버리게 됐을 경우에 남아있는 이 상속인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네. 또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그 남은 상속인들이 어떤 기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것들을 고려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상속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피상속이죠. 그냥 아버지라고 하죠.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국에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재산이 어떤 이유에서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져오면 좀 수월할 것 같긴 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지. 그랬을 때 이 한국에 있는 자산의 증여 상속과 관련해서 이분이 좀 대비해 놓아야 되는 거. 예컨대 어떤 실제 법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뭔가를 준비해 놓을 만한 게 있을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그 세금 관련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큰 틀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는 과세를 하는 그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거주 여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주자냐, 한국 비거주자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를 할지 말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시민권이 있고요, 영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거주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한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뿐 아니라 미국 재산, 해외에 있는 재산이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한국 거주자가 아닌 분이 사망을 하시면 그분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보다는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게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되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정에 따라 다르고 재산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국 거주자가 돼야만 좋은 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배우자 공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주자여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거주자가 되면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상황, 가족 상황 이런 걸 보고 나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게 나중에 더 유리하겠구나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되는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이게 무조건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년 중에 절반, 183일을 어딘가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183일 거주한 곳에 거주자가 되는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야. 한국에서 183일을 거주했어도 한국 거주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한국에서 운전면허도 없고 여기서 집도 없고 대부분의 소득은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재산도 거기 있고 가족도 다 거기 살고 이러면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미국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183일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만 세금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러면 지금 케이스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이 한국에 재산이 있고 나 이거 죽기 전에 뭔가 해놔야 된다라고 할 때 과세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비거주자가 더 좋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내가 어쩌면 한국의 재산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한국의 어떤 과세를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결국 내가 거주자가 됐을 때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나는 한국에서 거주자를 인정받는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그럼 나 한국 거주자인가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은 그 상황이 돼봐야 압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 돌아가셔봐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상속세를 세무조사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그 감사인들이 이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국세청 쪽에서 유리하게 말하자면 과세에 더 유리하도록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게 한국 세무관서의 좀 문제인데 애매하면 과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됐을 때의 세금과 비거주자가 됐을 때의 세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너는 거주자야. 그래야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또는 너 비거주자야. 그래야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다투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다퉈라. 그래서 법원에서 국세청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돌려줄게. 이게 기본적인 한국의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다투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디폴트로 두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 컨설턴트가 해주는 건 뭐냐? 만약에 이분이 거주자가 되는 게 유리해. 그러면 최대한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들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쟁, 국세청과의 소송이 됐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춰놓는 거야. 그걸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 그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미리미리 갖춰놓는 것들을 이제 준비해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세 관점 외에 이분이 어떤 불확실성, 내 자산을 내 뜻에 따라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 분들, 그러니까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한국 정서라고 얘기하는 이 한국인의 정서와 미국의 정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길지 않은 기간 공부도 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뭐 유언장을 쓰고 뭐 트러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으세요. 재산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유언장을 쓴다? 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그리고 뭐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유언장을 그래도 미리 써놓으시죠라는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야. 조심스럽죠. 게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산가 가족들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네. 이 또 부모님의 그 신경이 거스린 그런 건 또 조심스럽게 그래서 좀 부모님이 좀 정신이 멀쩡하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좀 유언장이든 신탁이든 이런 거를 해놓으시면 차후에 분쟁 발생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쓰면 대번에 그 유언은 그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쓰신 거야. 치매 때 쓰신 거야.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쓰신 거야. 이러면서 유언 무효 소송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젊고 이 정신이 멀쩡하실 때 딱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런 그 이의 제기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이제 낮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나의 재산은 뭐뭐뭐가 있고 그리고 이 재산 중에 뭐뭐뭐는 장남, 뭐뭐뭐는 차남, 뭐뭐뭐는 딸한테 준다. 그리고 이렇게 차등을 이렇게 두는 이유도 이렇게 쓰면 되게 좋아요. 뭐 장남한테 조금 지금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장남한테는 예전에 뭐 사업자금으로 얼마를 내가 이렇게 도와줬었고 차남한테는 뭐 저희 신혼 살림할 때 전세 보증금 얼마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아버지가 뭐 다 알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참 좋겠다. 정서에 다소 반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실제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 자세히 법의 그 요건에 충분한 네. 그런 방식으로 대비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네. 정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 자녀의 입장이에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많죠. 한국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또 막 큰소리 때 그럴 입장은 당연히 아닌데 가슴 아리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여러 분 계셔가지고 지금 네.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형한테 전 재산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한테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자기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면은 깜짝 놀라세요. 정말 한국은 그럴 수가 있는 거냐?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이런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갑자기 이제 화색이 도시면서 그러면은 자기도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한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래 법정상속분의 절반. 만약에 형과 자기 둘이 있었다면 법정상속분이 2분의 1, 2분의 1씩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지 되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사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 뭐 믿을 구석 내지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않을. 그게 있다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상대가 살아 계실 때 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유류분 소송이 됐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됐던 모든 게 돌아가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재산이니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에 대한 유류분을 이제 찾아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전에 아버지가 나는 내 재산을 어디 기부할 거야. 그래서 뭐 학교, 교회 이런 데가 기부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에 뭐 기부 자문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고려대로부터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이 고려대에 뭐 이렇게 기부하시려고 한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자문을 해달라. 그렇죠. 생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생전에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사후가 문제지, 사후가.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미국에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막 처분하는 거를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은 사실 미국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녀도 똑같이 하세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낭비가 심해지셨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가면 막 자기가 다 사고 뭐 누구한테 막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걸 좀 미리 막을 수 없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은 뭐냐면 의사 능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이 그런 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애가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서 뭐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예. 또는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런 어떤 여성분들이 접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많이 좀 탕진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계세요. 또 외롭고 그러시다 보니까 혼자 사시고 그러면. 근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후견제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그 의사 능력이 저하되셔서 재산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예. 그럴 때 법원에서 정하는 후견인이 그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하는 그 후견인은 누가 되는 거냐?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 후견인이 법원이 이제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서 예.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팔거나 뭐 주거나 할 수가 없고 예. 그 후견인의 동의 내지는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다. 아버지가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으신 상황에서 재산이 막 낭비될 것이 걱정되실 때는. 이 질문 내용은 다소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후의 유류분에 대한 내 주장 또 나의 권한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럼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데 그 중에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함으로써 사전에 아버지 뭐 부모님의 뜻이 이 상황이 너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그렇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유언장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정확한 적법한 절차에 거쳐 최대한 자세하게 의사를 명문화하는 그 유언장의 가치가 중요성이 한국이 훨씬 더 높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한국엔 또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 또 미국에서는 이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유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돌아가시는 분의 의도가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유언장 쪽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세 번째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피상속인인 경우 또는 상속인 경우가 있을 텐데 결국 그 말은 이제 상속인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녀에게 해외 거주하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겠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해외에 있다 보니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인데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불이익 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은 해주신 것 같아요. 미리 플랜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명문화해서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와 별개로 어떻게 증여 또는 뭐 유증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무상의 결과가 달라질 텐데 가장 텍스 이피션한 방법으로서 어떤 걸 추천해 주시는지. 사실 이제 미리 재산을 주는 방법과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증여와 유증이죠. 어떤 걸 했을 때 더 세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큰 틀에서는 동일해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엄청나죠? 상속세 과세 방식과 증여세 과세 방식이 달라요. 세율은 같은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증여세는 그게 아니라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와요. 네. 100억을 5명의 자녀한테 20억씩 나눠줬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훨씬 적죠. 그렇죠. 근데 상속으로 100억을 줬다? 받은 사람은 20억씩 받았지만 상속은 재산은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와요. 50억이 세금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증여가 상속보다는 세금이 적은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것도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더 과거에 증여를 해주셨어야 의미가 있지. 예. 만약에 5년 전에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어. 네. 그럼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한 거는 다 상속재산으로 아.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세율을 결정하니까 당연히 그 텍스 브래킷이 높아질 것이고 반면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니까 받는 사람이 뭐 자녀가 5이면은 조금씩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의 텍스 브래킷이 당연히 낮을 테니 결국 같은 뭐 100억이라 해도 이걸 나눠줬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낮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진행한 증여는 마치 상속의 이벤트인데 다 상속한 것처럼 하니 중요한 건 결국 이걸 따라갔을 때 10년보다 더 전에 증여를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 근데 말씀 아직 안 해주셨지만 거기서 또 비롯되는 문제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뭐냐면 애들이 스포일 되는 거잖아요. 네. 미리 주면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다. 미리 주는 게 아무래도 세금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다. 근데 그렇게 미리 줘버리면 이제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렇지. 내 재산 다 주고 나면. 그리고 둘째는 다 주고 나면 이제 애들이 더 이상 부모를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부양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수록 돈이 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도 찾아오고 잘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금만 생각하면 미리 주는 게 맞는데, 나를 잘 그래도 대우해 줄 걸 생각하면 끝까지 이걸 안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요즘 많이 하는 게 효도계약서. 그거 좋다, 미리 준다. 내가 이렇게 미리 주지만, 그 대신 너는 매달 나한테 용돈으로 얼마를 줘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를 찾아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요건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걸 위반하면 증여를 취소한다. 이런 식의 어떤 효도계약서라는 거를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차례 이상 방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너만 오지 말고, 며느리와 손자녀도 꼭 대동해서 월 1회는 우리 집에 방문해야 된다. 그런 거를 꼭 명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미국에서 보면 그거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맞아요. 불능 트러스트로 하고 트러스티 그 운영진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그게 달성 가능한데 사실 한국도 그렇게 신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신탁이 조금 이제 낯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죠. 미국처럼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쉽게 하는 증여하고 효도계약.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신탁이 사실 근데 사실은 신탁이 말씀처럼 더 확실하고 더 맞고 어떻게 보면 효도 계약 이런 거 좀 기이한 형태로 솔루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거든요. 각 나라의 또 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그런 법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계속 이어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다뤄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쨌거나 오늘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 못하신 얘기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인데, 한 가지만 딱 주의해야 할 점,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제 한국의 특유한 상속 법제 중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유류분 청구권은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1년의 기준은 뭐냐? 내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려붙었는데 보통은 돌아가실 때 알죠.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만 된다.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서 행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대신 만나 드립니다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더 정력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출중한 실력으로 프랙티스 하시는 김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국의 증여 상속 제도에 대한 간단한 논의 해봤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